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윤입니다. 자, 설 연휴가 끝나고 이제 일상이 시작되는 첫날인데요. 아침 신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김정은 주한미군 필요했다라는 발언이 폼페이오 회고록에 등장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018년도에 폼페이오에게 얘기를 했다는 게 폼페이오의 회고록에 등장을 했고 공개가 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한반도를 티베트 자치구처럼 좀 이렇게 평가를 좀 절하해서 생각하려고 하는 것 같다, 다루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폼페이오는 김정은은 중국으로부터 보호를 필요로 했다. 이것이 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본인이 과소평가했다. 잘 몰랐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한반도에서 미국의 미사일이나 지상 전력이 증강되는 것을 북한 사람들은 전혀 싫어하지 않는다고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 잠시 뒤에 저희가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신문 조선일보. 민노총 간부가 목사와 접촉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는 어떤 목사냐 하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목사와 민노총 간부가 접촉했다는 보도가 조선일보에 실렸습니다. 조직국장이 지난해 말 9차례나 이 목사와 연락을 했었고 그래서 당국은 북한이 종교계까지 침투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침투 시도뿐만 아니라 침투가 된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수사력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세 번째 신문 한국경제입니다. 대장동 일당에 이재명 시장이 먼저 제안을 했다라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대장동 일당 입찰 참여 이재명이 먼저 제안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밝혀왔습니다. 자신이 이러저러한 대장동 일당들의 상황과 어떤 요구사항들을 보고하기 전에 이미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었다는 듯 이 대장동 일당들이 필요로 하고 또 반드시 챙겨야 하는 그런 지침들, 어떤 방법들을 미리미리 유동규 전 본부장에 지시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신문 동아일보입니다. 제주 4만 명 발이 묶였다. 지금 날씨가 굉장히 안 좋죠? 제주도 여행 갔던 설 연휴를 맞아서 고향을 찾았거나 아니면 여행을 갔던 4만 명의 다시 서울이나 다른 지역으로 돌아와야 하는 4만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어제 476개 항공편 모두 결항됐고 오늘도 증편해서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100곳 중에 98곳, 사실상 대부분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서울 체감 영하 31.7도까지 떨어졌고 오늘은 더 춥다고 하는군요. 연휴 뒤 첫 출근 오늘도 최강 한파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자, 날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일상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올겨울 한파가 절정에 달해서 서울 아침 최저 기온이 수은주 기준 영하 19도까지 떨어졌다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저 기온도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각종 한파 사고 등에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날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창석 기자, 날씨 어떻습니까? 굉장히 추워 보이긴 하는데요. 네, 두툼한 옷을 입었지만 잠시 서 있는 것도 힘들 만큼 강추위는 매섭습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출근길 시민들도 목도리와 핫팩 등으로 중무장한 모습입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동작구가 영하 19.3도를 기록했고 바람까지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29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려진 한파특보는 여전히 발효 중입니다. 이번 한파는 북극 한기가 남하하면서 발생했는데요. 아침 전국 최저 기온은 대관령 영하 25도, 대구 영하 14도, 광주 영하 13도, 부산 영하 12도를 나타내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전국 대부분이 영하권의 날씨를 보이겠지만 오후부터는 기온이 다소 풀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파주가 영하 6도, 대관령은 영하 9도, 대구 영하 1도, 광주 영하 2도, 부산 영상 1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밤부터는 인천과 경기 서해안, 충남 북부 서해안에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 이 지역 주민들은 빙판길과 동파사고 등에 각별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광화문 사거리에서 TV조선 김창섭입니다.
네, 김창석 기자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설 연휴와 맞물려서 닥쳐온 한파에 시민들의 발이 묶였습니다. 앞서 신문에서도 잠깐 짚어드렸는데 제주도에 결항이 되면서 4만 명의 시민들이 오갈 데 없이 제주도에 갇혀버렸습니다. 어제 제주도 상황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일정이 있어가지고 꼭 올라가야 되는데 표 구하기 어렵네요. 핸드폰으로 했을 때 한 자리가 뜨면은 막 이렇게 하면은 사라져 버리고. 지금 오고 갈 데가 없어요. 차도 지금 전부 다 렌트카도 반납했고 그랬기 때문에 일단 날씨도 이러니까 상황을 봐야지 될 거 아니에요. 어제보다 더 강한 한파가 예상되는 오늘입니다. 오늘은 과연 제주도에서 비행기가 뜰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비행기가 뜰 수 있느냐 여부는 사실은 날씨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요. 강풍입니다. 네, 바람. 그래서 네. 어제도 이제 바람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이제 그 전편이 결항이 된 거고요. 네. 그 오늘은 어제보다는 바람이 조금 약할 것으로 예상이 돼 있습니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그 실제 이제 비행기가 뜰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지 아마 판단을 해서 만약에 오늘 상황이 그 좋아지면 이제 특별기 같은 걸 보내서 네네. 이제 4만 명을 순차적으로 귀경을 시킬 것으로 보이는데 네. 사실은 그 지금 현재 워낙 그 이제 뭐 한파뿐만 아니고 강풍에 이제 그 발이 묶여 있기 때문에 아마 날씨 상황을 주시하고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한파에 시민들이 걱정해야 할 것은 이 추위뿐만이 아니라 날아오는 관리비, 고지서에 시민들의 한숨 소리가 들끓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신문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가스요금. 많은 분들 스트레스 받으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2배 넘게 나와서 깜짝 놀랐다. 설 밥상 화두가 된 난방비. 자, 난방비가 왜 올랐을까? 일단 지난해 국제 LNG 가격이 128%나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가스료는 오르고 추워 죽겠는데 가스, 난방은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생활비에 타격이 불가피했다. 그리고 가스공사도 적자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는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에도 더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프도 한번 볼까요? 난방비 왜 올랐나? LNG 평균 가격 많이 올랐다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128% 뛰어 올랐습니다. 15달러에서 지금 34달러까지 올랐고 그리고 적자 규모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마이너스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2021년에 1조 8천억 원이었던 게 지난해 8조 8천억 원까지 뛰어오르면서 지금 많이 가스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 그래서 2분기에는 더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된다. 더 큰 시름을 줄 수도 있다. 물론 겨울철이 지나고 봄이 온다 하더라도 아마 가스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당분간은 지속될 겁니다. 그래서 가스 요금에 더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문제 언제쯤 해결될 수 있을까요, 김광선 변호사님? 좀 난망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제 유럽에 비해서는 그렇게 오른 편이 아니에요. 유럽은 뭐 심지어 천연가스를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러시아에서 중단을 시켰잖아요. 가스 네. 공급을. 그래서 뭐 200%, 300% 올랐다는 그런 언론 기사가 좀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장작을 뗀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작년에 그렇게 가스 가격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네. 사실은 오르는 가격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 한국가스공사에 굉장히 누적이 되면서 네.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천연가스에 대한 사용의 가격을 올려야 하는데 이거 사실은 인플레이션을 더 촉발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그렇죠.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엄청난 많은 국민이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결할지 아마 정부도 굉장히 좀 난감할 거예요. 그래서 물론 앞으로 이제 봄이 되면 가스 요금은 떨어지겠지만 일단 우리가 이전까지 가스를 사용해서 공급했는데 그 네. 가격을 엄청난 높은 가격으로 공급을 했잖아요. 그럼 이 한국가스공사에 이제 적자를 어떻게 메꿔야 할지, 그 다음에 봄이 되면 사실은 가스 요금 내린다 할지라도 그 요금 자체가 작년, 재작년의 기준을 보면 엄청나게 오른 가격이거든요. 네. 그럼 결과적으로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인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고스란히 이제 국민, 특히 이제 서민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가중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스라는 게 이게 뭐 한 달 단위로 계약하고 거래하고 하는 게 아니라 꽤 대규모로 또 길게 계약하고 거래하는 게 관행이다 보니까 당분간은 이게 쉽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전망도 많습니다. 굉장히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치권에서도 폭등한 난방비를 놓고 여야 서로 니 탓, 내 탓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자, 야당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설 최대 화제는 난방비 폭탄이었다. 이거 정부가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권 국민의힘에서는 무슨 소리냐. 지금 정부가 잘못했다. 그것도 있을 수는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문정부에서 요금을 그동안 올리지 않았던 탓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엇갈린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야권에서는 물가 고통 해결을 위해서 추가 경정이 필요하다.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안 된다. 방탄을 위한 추경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실제 맞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탈원전 외치면서 한전의 누적 적자도 34조 가까이 됐고요. 네. 가스공사의 누적 적자도 약 9조 원 됐는데 실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문재인 정부 당시에 가스 요금이 2년간 동결됐었습니다. 네. 실제 그 영향도 있고요. 이러한 문제를 기습 삼아서 또 고물가 그것을 탓하면서 추경을 얘기하는데 고물가는 이미 예상됐던 겁니다. 뭐냐면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전 세계가 앞다투어서 확장적 재정정책, 확장적 금융정책을 펼쳤을 때는 자연스럽게 물가가 오르는 걸 누구나 다 예상했던 겁니다.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도 금리를 인상했고 그게 지금 악순환에 돌아오고 있는데 그것을 추경이라는 포퓰리즘으로 풀겠다 하는 것은 좀 잘못된 발상이죠. 왜냐하면은 추경은 그야말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대량 실업이나 정말 경기가 침체됐을 때. 하지만 민주당이 내놓은 추경은 물가가 올랐으니 긴급 재난지원금처럼 40만 원씩 주자 이런 형태인데 그것은 맞지가 않죠. 빨리 경제를 일으켜서 경기가 살고 돈이 돌게 해서 그렇게 선순환적으로 푸는 구조가 맞는 거지 일시적으로 40만 원 줬다 한들 이 물가가 계속 지속되고 공공요금이 앞으로 지하철 요금, 버스 요금도 인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올 내내 40만 원씩 줄 겁니까? 그러한 논리는 맞지가 않은 거죠. 네.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어떤 그 상식 구조, 요금이 형성되는 구조들을 잘 알아야 되는데 전형적으로 지금 저 여당에서 말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요금은 안 올려서 지금 난방비 폭탄이 왔다. 이건 정쟁입니다. 난방비 폭탄은 진짜 현실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서민들에게 싸우는 모습 더 이상 보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추경 부분도 단기적으로 예비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추경을 해야죠. 이게 장기적으로는 또 다른 추경이 필요하겠지만 단기적으로도 필요합니다. 이거를 가지고 뭐 이재명 방탄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고요. 지금 가스비를 보면 가스 요금이라는 자체는 가스는 이거는 국가가 무조건 개입해서 요금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시기가 지금 물가가 높다. 도저히 서민들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가스 요금을 눌러놔야겠다 하면 정부가 결정하는 거예요. 당시에 기억해 보시면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세계적으로 고금리가 올라왔을 때 그때 가스 요금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미수금이 한 6조 정도 쌓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언제 풀어주냐면 2023년하고 2017년 5년 동안 박근혜 정부에서 풀어줍니다. 어떤 구조냐면 LNG 가스 요금이 높고 소비자 물가가 있잖아요. 그러면 LNG 가스가 높을 때는 가스 요금도 같이 높여야 됩니다. 네네. 근데 이걸 안정시키잖아요.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 LNG 가격이 낮아집니다. 그러면 이때 소비자 물가도 내려가야 되지만 그대로 두거나 높여서 그만큼의 미수금이라는 부분들을 털어주는 거예요. 이건 정책적 결정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걸 정쟁으로 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2년 동안 눌러놨던 거는 코로나19 때문에 엄청 살림살이가 팍팍했잖아요. 자영업자, 중소상인들. 그러다 보니까 가스 요금이라도 좀 줄여주자 하고 눌러놨던 정책적 판단이었다. 하지만 지금 현 정부에 있어서는 4번에 있어서 가스 요금 인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왜 연속해서 4번을 해서 한 2번 정도 하고 한 2번 정도는 조금 시기를 두고 가스공사에게 좀 나름대로 좀 허리띠를 졸라매라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비판을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정쟁으로 해결된 문제는 결코 아니기 때문에 정쟁을 지속하는 것도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문제가 급부상이 되면서 정치권에서도 참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는 교통요금 인상도 예고돼 있습니다. 이런 서민들의 체감 물가 수준이 고통받지 않도록 좀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정치권 정쟁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소식 먼저 시작할 텐데요. 이 대표가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28일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조사 직전 이 대표에게 불리한 정황을 담은 여러 보도들이 오늘 아침 많이 쏟아졌습니다. 일단 조선일보부터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수익, 예상 수익 축소가 된 보고서를 확인하고도 이를 묵인했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당초 김만배 씨는 지금 4천억 원이 벌릴 것이다라고 예상 수익을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석 달 뒤에 2015년 1월에 성남 도계공에서 올린 보고서를 보면은 예상 수익이 1,283억 원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2,700억 정도의 큰 차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당시 시장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을까? 바로 업계에서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민간업자의 몫을 적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2,700억 원이나 되는 예상 수익의 차가 발생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래프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이재명 대장동 수익 축소 보고서 묵인. 2014년 10월에 대장동 일당, 김만배를 포함한 대장동 일당이 대장동 택지 분양 예상 수익만 4천억 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내용을 전달했다. 그리고 3개월 뒤인 2015년 1월에 성남 도계공에서 1,283억 원, 예상 수익이 2,700억 원이나 낮게 산정이 됐지만 이 대표는 이걸 묵인하고 그대로 넘어갔다. 왜냐하면 민간업자들에게 많은 이익이 가게끔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선민 비서관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좀 더 따져봐야 될 부분이 남아 있겠죠. 그런데 다만 이제 축소 보고서를 묵인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인가라는 그 묵인의 표현에 대해서는 좀 가치 판단이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이제 지금 보면 이게 묵인했다. 그러니까 축소 사업이 이익이 낮게 산정되는 점을 왜 묵인했을까? 결국에는 사업이 빠르게 착수되는 데 조금 더 방점을 두고 이재명 대표가 이런 허점을 그냥 묵인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애초에 지금 이 대장동 사업에 있어서는 공공환수, 그러니까 그 체계를 만드는 것이 이재명 대표에게는 더 중요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민간업자들에게 그 책정되는 수익보다도 그 부분은 불확실성의 영역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성남시가 어느 정도를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느냐, 성남시의 확정 이익 측면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환수 조항을 설계하는 데 조금 더 집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김광삼 변호사님? 묵인했다는 건 배임 혐의의 어떤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배임 혐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근데 사실 저 묵인을 했다는 내용은 공소장 일부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대장동 일당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관련 공소장을 보면 물론 이제 검찰의 시각이에요. 대장동 사업이 시작해서 네. 나중에 끝날 때까지 이재명 대표 이제 전적으로 적극적으로 관여를 했다. 네. 특히 유동규, 정지상, 김용을 앞세워 가지고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줬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이익을 취하는 데 있어서도 본인 측의 어떤 지분을 챙겼고 나중에 정진상이나 김용, 이제 이재명 대표 측근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이 정진상과 김용이 5천만 원, 1억 정도의 선거자금을 가져갔는데 그거 자체도 이재명 대표의 승인이 있었다, 이런 취지로 돼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공소장 내용만을 본다고 한다면 대장동과 관련돼서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물론 공모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거의 내용 자체를 보면 이제 공모의 수준으로 공소장을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공소장 내용 자체는 일종의 이재명 대표를 만약에 기소하게 된다고 한다면 네. 이재명 대표한 공소장의 요야 또는 초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아마 이재명 대표도 이 공소장을 입수를 해서 네. 28일 날 검찰을 소환을 받게 되고 나가게 되면 아마 이걸 근거로 해서 이제 변론을 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이것과 관련해서 공공 개발을 해서 이익을 환수하려 했다. 그런 노력을 했다라고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이 대표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개발 이익의 절반 이상을 땅값이 오르기 전 기준으로 하면 70% 넘게 돈 한 푼 안 들이고 위험 부담 하나도 안 하고 성남 시민을 위해서 환수한 게 배임죄입니까? 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자, 그리고 동아일보를 살펴볼 텐데요.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일당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들의 요청도 받아들여줬다. 이렇게 검찰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사 보시죠. 이재명 당시 시장이 김만배 요청 받고 대장동의 용적률을 올려줬는데 한 번은 150%에서 180%로 그리고 한 번 더 해줬답니다. 180%에서 190%대로 두 차례나 이들의 요청을 받고 올려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대장동 일당의 공소장에 적시가 됐다고 합니다. 자, 공소장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화면 아래쪽으로 비춰주십시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2014년 8월경에 유동규 전 사장 직무 대리에게 성남시 예산으로 서판교 터널을 개설해 줄 것과 공동주택 부지 용적률 상향과 임대주택 비율 하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조사가 됐다. 그리고 이건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가 됐다. 그리고 검찰은 이 대표가 실제로 한 달 후에 열린 대장동 중간 보고회에서 서판교 터널을 시 예산으로 추진하고 용적률과 임대주택 비율을 조정할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그 이후에 실제로 공동주택 부지 용적률은 150에서 180%로 올랐고 임대주택 비율 역시 25%에서 15%로 내려갔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소장에 따르면 김 씨 등은 2016년 1월경 터널 공사 비용을 민간업자들이 부담할 테니 용적률을 더 올려달라, 비용을 보전해달라라고 요구를 했고 여기서 한 번 더 용적률을 190%대로 올려줬다라고 적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검찰은 개발 호재인 터널 공사 계획을 성남시가 늦게 고시해서 민간업자들의 수용 비용을 낮춰줬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그러면 민간업자들의 수용 비용을 낮춰주는 반면에 거기에 거주하고 있고 땅을 이제 팔게 되는 그 원래 원주민들의 또 이익은 줄어들게 되는 거여서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공공의 이익을 그리고 성남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게 상충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물론 여기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서판교 터널 공사비 이건 공공이익으로 환수했다는 점을 대표적인 지적으로 내세우기도 했었습니다. 목소리 듣고 이야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바보 아닌 다음에야 이거 수사할 것 뻔한데 거기서 제가 이익을 챙기겠습니까? 저 밥도 안 얻어먹습니다. 제가 이 개발 사업 시작한 후에 이거 투자사들 개발 이익이 너무 많이 계속되는 것 같다. 땅값도 오르고. 그래서 이거 안 된다. 추가 부담 시켜라. 제가 지시를 해가지고 그 당시 920억 원으로 추산되는 성남시가 해야 될 기반시설 확보 사업을 그 회사가 하게 됐어요. 그만큼 개발 이익이 줄어든 거죠. 제가 이해관계가 있으면 그걸 왜 줄이겠습니까? 오히려 늘려줘야지. 에? 투자회사 대표가 법정 증언에 나와가지고 정말 저보고 빨갱이 같다, 공산당 같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재명 대표는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웅민이 어떻게 좀 보십니까? 자, 근데 대장동 개발 이익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이재명 대표 말처럼 뭐 900 몇십억을 추가로 환수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저는 시각 차이라고 보는데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여기 동아일보 보도처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이 대장동 일당들의 수익을 늘려주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요. 실제 그중에 일부를 환수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뭐 4천억 정도 수익이 예상된다 이런 부분은요 택지 분양만 가지고 그런 거예요. 네. 그런데 택지 분양 외에 아파트 분양도 하게 해줬거든요. 수익계약으로. 네. 이것도 불법적인 거예요. 그것까지 다 합치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확보한 수익이 1,822억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대장동 일당들이 가져간 수익이 7,886억입니다. 네.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거는 부당하게 민간업자들이 많이 가져갔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 것이 뻔히 예상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계속해서 대장동 일당들의 수익을 늘려주는 조치를 취했단 말이죠.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게 검찰은 배임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어떻습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저는 좀 이제 기사들을 보면서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들을 그대로 보도하면서 이재명 대표 측의 반론 기회들이 좀 실렸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공소장 내용들을 이제 얘기를 하면 네. 대부분 뭐 사실 무근이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그렇게 짧게 달고 나머지는 공소장을 적시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또 오해를 할 수 있다. 국민들한테 선입견 줄 수 있다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이걸 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시장 시절에 성남시 대장동 개발을 공공환수로 최고의 치적으로 만들려던 욕심이 있었어요. 당시 히스토리를 보면 새누리당, 한나라당, 서울 성남시 의회에서 엄청나게 민간으로 하자고 막 엄청난 압박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명만 대통령도 등장하고요. 당시 그래서 남욱과 정의역도 관련해서 검찰 수사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너무 복잡하니까 공공으로 100% 하고 싶은데 반대하는 세력이 있으니 반반합시다라고 했던 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반반을 합니다. 그리고 공공환수를 최대한 성남시에 가져오자 이거거든요. 지금 내용을 보면 지금 금액들이 뭐 성남시가 1,800억 정도 되고 나머지가 대장동일 때 7,800억인가 된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남시가 가져온 최종적인 거는 5,500억, 대장동이 가져간 게 4,400억입니다. 4,400억을 가지고 김만배를 중심으로 해서 50억 클럽들이 나눠 먹은 돈들이 있고요. 나머지 428억 공소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 주인이 누군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소장에는 유동규의 진술을 통해서 이게 마치 이재명 측으로 흘러간 것처럼 검찰은 이끌어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궁극적으로 지금 나오는 모든 보도들이 이거는 유동규나 남욱 입에서 나오는 특히 유동규가 말하는 거에 근거한 검찰의 공소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너무나 조금 검찰이 몰아가는 것 같다. 내용도 좀 다르다. 그리고 나서 이재명 대표 측의 반론이나 방어권도 존중한다면 좀 균형감 있게 보도가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제 기사마다 뭐 반론은 분명히 실려 있을 겁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보시기 좋으라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그게 의도치 않게 빠질 경우들도 있긴 한데 그것 좀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공소장은 검찰의 수사 결과겠죠. 일단 주장이라고 민주당 측은 많이 얘기를 하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근거가 없다면 또 증거가 없다면 과연 공소장에 그렇게 기재를 할 수 있을까, 적시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아마 만약에 그게 진짜 증거 없이 공소장에 적시가 되고 법원에 가서 만약에 검찰이 깨진다면 그것 또한 정치 검찰에는 오명을 벗을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이 잘 수사해서 적시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법원의 판단 좀 기다려 보시죠. 예. 민간이 개발을 하려고 했던 거를 공공으로 돌려서 공공이익을 환수했다고 주장하는 게 자꾸 민주당의 논리인데요. 민간이 개발했을 경우에 그럼 과연 어떻게 그림이 그려졌을까? 그건 누구도 모를 일입니다. 네. 주민들한테, 원주민들한테 더 많은 보상이 갔을 수도 있는 문제고요. 문제의 핵심은 택지 보상, 그리고 택지와 관련된 택지 조성비, 택지 분양가 이 부분이 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시행, 시공 부분이 있습니다. 네. 공공이익을 환수했다고 하는데 환수했는 이익 자체가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택지 조성 원가와 택지 분양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택하는 그러한 방식의 감정평가라든지 각종 공사 비용이라든지 그걸 세밀하게 적용한 게 아니라 인근의 유사한 지역의 당시의 택지 조성 원가나 택지 분양가를 따져서 비례 배분을 해서 그 비율을 산정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성남도시공사가 의결권 있는 우선주를 통해서 의결하게 만들고 그 이익을 축소한 것이죠. 그리고 아까 신문에도 봤다시피 920억의 공사비를 부담했다고 하는데 그 대가로 용적률을 올려줬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 시행에 의한 시공에 의한 아파트 분양에 의해서 생긴 이득이 무려 8천억 가까이 돼요. 그 가운데 상당 부분이 약 5천억 가까이가 김만배 일당과 광주의 모 건설회사가 차지했단 말이죠. 근데 광주의 그 모 건설회사도 이재명 지사가 당초에 주장한 10대 건설회사만 건설하겠다 했는 게 아니라 시공 능력 순위 37위의 건설회사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살펴볼 부분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도 함께 좀 지켜보겠고요.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의 또 다른 인터뷰도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대장동 일당 입찰 참여 이재명이 먼저 제안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보고하기 전에 이미 이재명 대표가 지침을 내려줬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자신이 보고하기도 전에 이 대표 측에서 민간 사업자들이 원하는 지침을 내렸다는 말도 했다. 그리고 유 전 본부장은 민간 사업자 요구나 혹은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가야겠습니다라고 하기도 전에 시장님께서 방침을 내려주시다시피 했다. 이렇게 검찰에서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부분이 좀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이재명 대표가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물론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을 기반으로 합니다만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했을까?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이 대표가 제1공단 공호나 공약 이행이라는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민간업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대장동 사업 전반을 설계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 유동규 전 본부장 진술을 보면요, 2014년 6월에 사실은 그때 그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네. 이재명 성남시장이 재선을 합니다. 네. 그 재선 과정에서 사실은 그 이 대장동 일당들이 그 정치 자금을 제공을 해요. 뭐 김용, 정진상 뭐 이런 사람들한테 정치 자금 제공하잖아요. 근데 이제 재선이 되고 나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재명 성남시장한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만저만한 기여를 했습니다. 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대장동에 참여하라고 하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네. 그 얘기는 뭘 의미하느냐면 나 정치 자금을 해서 이렇게 도와줬으니까 내가 그러면 대장동 그 일당들이 대장동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겠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1공단 공원하라는 자기의 공약을 그 이행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또 저게 2천억 이상 드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대장동 일당들의 수익을 극대화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결과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이 갔다는 말이죠. 거기에서 이제 지금 검찰의 시각은 428억 부분을 또 제공받기로 이재명 시장 측이 그렇게 약속을 그 뇌물 약속을 받았다. 이것까지 포함됐으니까 전체적으로 본다면 본인의 정치적 목적, 그다음에 어떤 정치 자금이라고 하는 부분 네. 이거를 그 사실상 보장을 받고 대장동 일당들에게 계속 수익을 늘려주려는 것 아니냐. 이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만배 씨로부터 건네받기로 한 428억 원과 관련해서도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428억 원 관련해서 저수지로 저장된 것이다. 선거 자금과 그다음에 이재명을 돕기 위한 자금으로 쓰려고 준비했던 그러한 돈이다. 428억 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자기가 바로 국간직이다. 금고직이다. 이렇게 자신을 설명했습니다. 시장님 저한테 잘 보이셔야겠어요. 농담을 했는데 그때 딱 째려보시더라. 그래서 실수를 했구나라고 생각했고 직계는 아니니까 정진상 정도 되면 그런 비밀 공유를 다 하는 게 이제 직계 드리고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합니다. 어쨌든 본인이 그 돈을 관리했고 금고에 보관하고 지켰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대장동 일당들의 작심 발언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28일 토요일 검찰 소환을 앞둔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대장동 일당의 진술에 대해서는 신빙성을 의심하면서 사실 아니다 일축해왔습니다. 그동안의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남욱이 연기를 하도록 검찰이 아마 연기 지도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연출 능력도 아주 낙제점이라는 생각이. 연기 연출 능력 형편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글쎄 캐스팅하신 분께서 그 발연기를 지적하셔서 너무 송구스러워요. 근데 이게 이 작품은 이제 영화가 아니고 다큐멘터리라. 안타깝게도 완벽하지를 못해서 어쨌든 이런 부정부패에 오염된 우리 이제 휘하 이제 임직원들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저의 이제 사람을 골라 쓰는 점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다는 그런 아쉬움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계속 말씀드리는데 28일 출석합니다. 검찰 조사
어떻게 봤는지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검찰도 이러저러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토요일 출석으로 지금 이틀 검찰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방대하고 밤샘 조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틀은 해야 조사를 무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검찰은 요청을 하고 있지만 이 대표가 그러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수 쳤죠. 27일이 아니라 30일도 아니라 28일 토요일 날 출석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검찰이 요구하는 이틀 조사는 차단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그래서 검찰이 허를 찔렸다 이렇게 중앙일보는 기사를 썼습니다. 자, 2013년 위례 사업부터 토요일 날 봐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2015년 대장동 특혜 및 차명 지분 약속 의혹, 2014년 성남시장 재선 자금 및 2021년 대선 경선 자금 수수 의혹 등 조사할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틀이 필요한데 밤샘 조사도 불가능해서 이틀이 필요한데 이걸 하루 만에 맞춰야 할 처지다. 그런데 이것 또한 쉽진 않겠죠. 박성민 비서관님, 이때도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면 진술서로 대신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도 그런 입장입니까? 어떻습니까? 뭐 일단 대표께서 지금 검찰 출석을 앞두고 준비를 상당히 좀 열심히 하고 계시다라는 언론 보도는 여러 번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뭐 이번 설 연휴 때도 특정한 이제 공개 일정 없이 사실상 뭐 대장동 의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논리를 탄탄히 만들기 위해 시간을 쓴 것 아니냐라는 관측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네. 특정한 사실관계를 더 밝혀내야 될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주장이 일관되게 부딪히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검찰 측에서는 배임한 거 아니냐, 알고도 묵인한 것 아니냐, 결국에 성남시에 가야 할 이익을 민간업자들에게 제공한 것 아니냐라는 이제 의도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승인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네.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성남시가 고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시장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었고 공공환수를 성공시킨 사례 아니냐라는 식으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창과 창의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결코 뚫리지 않는 사실관계를 두고 서로가 이제 다른 해석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성남FC 건도 마찬가지였죠. 지자체장이 적극적인 행정의 범위로 볼 것이냐 또는 대가성이 있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던 그런 방식의 후원금이었냐 이런 그 사실관계에 대한 분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제 가져온 논리를 그대로 펼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정에서 좀 더 진실을 가리겠다라는 입장이 좀 더 공고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일단 그 소환 조사 횟수에 관련해서요. 네. 대장동이랄지 이런 사건 정도만 되면 사실 우리가 지금 방송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만 가지고도 하루 날 새서 조사해도 다 조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검찰이 이제 이틀 정도 조사하겠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사건이라면 제가 볼 때는 5회 내지 10회 출석은 해야 할 거예요. 이틀도 많이 봐드린 거다 이런 거죠. 그렇죠. 이틀 정도 갖고 되지 않죠. 더군다나 심야 조사 안 되게 돼 있잖아요. 또 중간에 식사 시간 있고 휴식 시간 있어요. 그럼 사실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아요. 네. 거기다가 또 대장동이라는 사건이 2013, 14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21년도까지 이루어진 일을 다 조사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뭐 한 7, 8년에 진행된 일을 다 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건 일단 쉽지 않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아마 이재명 대표는 토요일 날 하루만 조사받고 말겠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난번 성남 FC와 똑같이 아마 진술서 아니면 여러 가지 형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조사받고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검찰도 기대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부인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사실 진술서 써가지고 오든 그냥 와서 대략적으로 얘기하고 나는 6시 집에 가겠다고 하면 사실은 이걸 막을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검찰은 야당 대표로서 대우를 해주는 것이지 소환 조사에서 우리가 뭘 얻겠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뭐 지난번처럼 중간에 굉장히 결정적인 증거를 들이대면서 내부가 작성한 성남시에 요구한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재명 대표 메모를 했다던가 아니면 유동규 진술 이외에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문건이랄지 아니면 객관적으로 제3자 진술을 들이대면서 이제 추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모른다고 하고 부인을 하면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조사하면서 얻을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검찰도 그건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출석일 어떤 모습이 비춰질지도 궁금해집니다. 지난 10일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었는데 이번에는 변호인 한 명과 본인이 조촐하게 갔다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조정식 사무총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께서 이미 이제 변호사 한 명만 대동하고 혼자서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홀로 가시겠다는 뜻과 의지도 확고합니다. 그리고 당은 대표님의 뜻을 이렇게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탄압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군부 독재에 이어 이제는 검찰 독재의 얼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헌법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민주주의와 역사를 부정하고 공포 정치를 통치 수단으로 삼는 모습은 영락없는 독재의 모습입니다. 자,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가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상황이죠. 검찰은 또 9시 30분에 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상황을 좀 지켜보겠고 그리고 정말 혼자 가는지 아니면은 혼자 가겠다고 해도 따라갈 의원들이 있을지 이 부분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가 끝나고 나면 소환 조사가 끝나고 나면 이전에 했던 성남FC 의혹과 관련해서 병합해서 아마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관심은 또 국회로 갈 겁니다. 과연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이 넘어왔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노웅래 의원 때처럼 처리를 하게 될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거든요. 뭐 자율투표로 갈 공사는 크죠. 네.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인데 이게 이제 성남FC도 그렇고 대장동 건도 그렇고 검찰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게 조금 정치적으로 좀 오해가 많을 수 있는 이 검찰 수사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거를 따지고 보면 일반 사건을 보기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아까 쭉 계속 들어보면 언론도 그렇고 검찰 주장도 그렇고 아니 대장동의 주인이 유동규도 아니었고 김만배 씨인데 김만배 씨의 증언이나 이런 거를 진술이 토대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화천대유, 천화동인 모든 설계를 했던 게 김만배가 주축이 돼서 했던 겁니다. 저수지 본인이 근거지기를 하더라도 유동규 씨는 본인의 주장일 뿐이에요. 네. 아주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 본부장으로 있었을 뿐이지 그 민간 사업에서 돈을 돌리는 건 김만배였습니다. 그러면 유동규의 진술을 김만배가 인정을 해주고 있느냐 이런 것이 소환해서 검찰이 입증해야 될 관건이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도 없이 단순하게 소환을 하고 유동규의 진술을 통한 어떤 조사, 뚜렷한 물증도 없이 그냥 끝나고 나서 성남FC와 대장동을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좀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검찰 수사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원칙은 뭐 의총이나 이런 데서는 자율투표로 가겠지만 의원들 대부분은 이거는 정치보복성 수사로 봐서 아마 결과는 그렇죠. 인위적으로 뭐 체포동의안 부결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자율로 뒀을 때도 이건 정치보복성 수사로 봐서 부결된 공산이 크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상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오늘 오전 11시 앞으로 1시간쯤 뒤에 지루했던 침묵을 깨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저희 TV조선 정치부 기자들이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연합뉴스와 그리고 조선일보에 따르면 속보가 나왔는데 나경원 전 의원이 전당대회에 불출마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그런 가닥을 잡았다라는 보도들이 지금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연합발 나경원 전 의원 당대표 선거 불출마하겠다. 출마 안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조선일보 역시 속보로 나경원 전 의원 당대표 선거 출마 안 하겠다. 이런 속보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저희 TV조선 정치부 기자들도 확인을 하고 있을 텐데요. 확인이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그동안 지루하게 한 달 정도 끌어왔던 나경원 전 의원의 모습, 입장 발표하지 않고 답답하게 했던 국민들을 답답하게 했던 모습 한번 모아봤습니다. 확인하시죠. 윤심 당연히 존중해야 되죠. 저한테 인구 문제 업무를 맡기셨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을 또 나눠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좋은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출마와 불출마에 대한 고심 중이라는 말씀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좀 더 당원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조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결심은 거의 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간 좀 저의 지난 정치 여정에 관해서 좀 생각해보고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대통령한테 사과를 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곧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대통령님께의 본의가 아니었다라고 말한 부분은 저의 불찰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자, 이제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조금 전에 여러 속보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불출마 가닥으로 가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벌써 구문이 돼버린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일단 어제 저녁에 퇴근하면서 몇몇 기자들이 많진 않았습니다만 몇몇 기자들이 나경원 전 의원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일 얘기하겠다 하던 그 와중에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결심은 섰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는 이걸 이제 제목으로 뽑았는데 일단 여러 가지 결심에 아마 배경이 됐던 그런 것들이 있을 테지만 신문을 보면서 저희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오전에 주변의 지인들과 측근들과 함께 장시간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는지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일단은 나 전 의원에게 맡기겠다라고 나경원 전 의원 측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입장문을 모두 준비한 것으로 안다. 그리고 최종 선택은 나경원 전 의원 몫이다라고 나경원 의원 측에서는 얘기를 했고 나경원 전 의원 가족이 전당대회 출마를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조선일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족의 반대도 영향을 좀 줬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불출마를 예상해 왔는데 그 예상해 온 게 너무 장고가 길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집권당의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은 그 자체가 권력 의지입니다. 그런데 그 권력 의지가 별로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 점이 저는 좀 이상했어요. 이제 그런 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번 기회를 놓쳤고 바로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또 국민의힘 지지층 왜냐하면 이번에는 민심은 반영이 안 됩니다. 모르지 100% 당심으로 뽑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본인이 당원들한테 뭔가 자기 출마의 명분 같은 걸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이 장고의 기간이 거의 한 달 가까이 됐잖아요. 이렇게 돼서 그동안에 본인에 대한 어떤 지지나 선호도 이런 것들이 많이 줄었어요. 이런 부분도 저는 아마 불출마를 발표를 한다면 그런 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대부분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나 전 의원이 출마할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 11시 기자회견을 국민의힘 중앙 당사에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사에서 하는데 불출마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다. 당사에서 하기 때문에 출마 선언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보수의 심장에서 어떤 입장을 밝히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서 중앙 당사가 보수의 심장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불출마할 것이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지만 당사의 의미를 많이 뒀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김광선 변호사님께서는? 당사는 지금 의미가 없다고 봐요.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불출마를 하든 출마를 하든 장소를 정하는 것이고, 불출마하는데도 자기가 이제 명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당사에서 할 수 있고 또 출마하기 위해서 또 당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부분 자체가 출마 불출마에 어떤 가늠자가 될 수는 없다고 보는데 좀 굉장히 안타까운 측면이 있어요. 어떤 면이냐면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는 정책 평가가 굉장히 엇갈리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좌고 우면 또 양지만 찾아다닌다 이제 그런 평가가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사실 이번에 당대표 출마에 관해서는 굉장히 갈지자그론을 많이 했어요. 만약에 본인이 당대표로 나갈 생각이었다면 기후대사랄지 절출성과 관련된 위원장 자리 제의가 왔을 때 한 3개월 전이잖아요. 그럼 사실 맞지 않았어야죠. 그런 다음에
또 대통령과 대통령 측근을 공격했잖아요. 그것도 자기의 소신이라고 한다면 사실 밀고 나가야죠. 근데 이거에 대해 또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가 굉장히 뭐 대통령이 귀국을 하면 대통령이 해외에 있을 때 출마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하면 이건 마치 A가 아닌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계속 풍겨왔어요. 근데 결국 이제 불출마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전에 나경원 의원의 어떤 정치의 성향이랄지 그런 면에 있어서 또 다른 나경원 전에 쓰여진 어떤 그러한 이미지, 그래서 불출마로서 이제 그런 게 한 번 더 쓰여졌다고 봐요.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물론 소식권 출마하는 방법이 있고 아예 초기에 출마선을 하든지 아니면 불출마선을 했어야 하는데 너무나 장고를 하다 보니까 피로감이 극대화를 시키고, 이것은 사실 국민과 보수층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앞으로 본인이 정치를 재개한다든지 정치하는 데 있어서도 아마 이번에 불출마 결정이 굉장히 큰 상처가 되리라고 봐요. 그래서 뭐 끝까지 출마 여부의 결정을 미뤄놨다가 결국 만약에 불출마로 간다고 한다면 과연 앞으로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나경원 전 의원이 굉장히 이거 자체가 좀 아킬레스건이 또 다른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이런 판단을 해볼 수 있어요. 자, 출마를 해서 낙선하는 거와 여기서 적당한 정도로 불출마를 하는 거와 나경원이라는 정치인이 앞으로 얘는 그 내년이나 후년이나 이런 때 어떤 게 더 이득일까요? 아마 그런 거 굉장히 많이 계산해서 내린 결론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11시 명확한 입장 발표가 나오기 전입니다만 여러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건 저희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막도 나가고 있죠. 연합뉴스에 따르면 나경원 당대표 선거 출마 안 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가닥을 잡았다. 뭐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결국 나 전 의원의 출마 여부에 따라서 지금 이미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김기현 의원, 이 두 후보의 희비가 엇갈릴 수 있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부 발표할 텐데 나경원 전 의원은 김기현, 안철수 두 후보의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 신문 보시죠. 일단 안철수 의원은 나경원 전 의원이 나와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컨벤션 효과가 없을 것이다. 출마하지 않으면. 그리고 컨벤션 효과가 있어야 한다라고 안철수 의원은 희망하고 있죠. 안철수 의원 측은 나 전 의원의 출마로 3파전이 펼쳐질 경우에 안 의원의 결선 투표 진출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이때 반윤의 어떤 이거 기세를 몰아서 한번 자기가 당권을 거머쥐겠다 이런 판단도 하고 있고, 양자 대결에서는 뭐 지금 김기현 후보보다 유리하다라는 평가도 여론조사에서는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했으면 하는 바람을 안 후보 측에서는 담고 있었을 겁니다. 반대로 김기현 의원은 나 전 의원과 사이에 여러 논의 사항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다라면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것을 넌지시 던지면서 나 전 의원과 교감하고 있다. 그리고 김 의원 측은 나 전 의원이 나서지 않으면 친윤 진영의 지지를 토대로 결선 투표 없이 1차 투표에서 과반 획득할 수 있다. 그래서 결선까지 갈 가능성도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를 좀 꺼려하고 만류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겁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선택은 존중합니다. 네. 출마 불출마에 대해서는. 근데 좀 정치인으로서는 이제는 뒤안길로 가기로 결정한 게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근데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가 가장 아쉬울 거예요. 나경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다면 네. 11시에. 근데 저는 또 따지고 보면 김기현 의원도 그렇게 자신만만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추이를 보면. 과반을 넘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원래 2강 1중 구도였는데 지금은 뭐 2강 중에 한 명이 불출마 선언하면 1강 1중이 되든 2강이 되든. 네. 그리고 이제 아직 유승민 뭐 전 의원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후보들이. 그러면 어차피 이게 2자 구도로 가는 게 아니라 또 어차피 다자 구도로 갑니다. 그랬을 때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과반을 뭐 자신할 수 있냐? 그렇게 봤을 때는 현재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하더라도 의외로 그 가운데서 안철수 의원이 어부지리로 나름대로 결선 투표 부분을 노릴 수 있다라는 게 아직
존재해 있어요. 가능성은 살아있다? 매우 살아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왜냐면은 안철수 의원 최근에 보면 어제도 식당에서 기자들 부를 때 떡국 먹이지 않았습니까? 그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떡국 준비한 거에 맞춰서 그렇게 후문으로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김기현 의원이 방심할 그런 시기는 아니다. 보고 있습니다. 자, 저희 정치부도 확인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잠시 후에 불출마 선언할 듯 11시에 이제 선언할 듯 이렇게 저희 정치부 기자들도 확인을 했다고 하는군요. 자, 그리고 김기현, 안철수 나경원 전 후보의 출마 여부에 따라서 이제 희비가 엇갈린다 말씀드렸는데 어제 기자간담회 하면서 서로를 향한 견제구를 세게 날렸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사실 뭐 철새 정치인이라거나 또는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는 그런 모습의 정치인의 삶을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자격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연포탕을 외치다가 그 다음날 갑자기 또 진흙탕을 외치니까 좀 당혹스럽습니다. 자꾸 이야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바뀌는 건 저는 그렇게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저렇게 이제 두 사람이 싸우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후보들도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 조경태 의원, 황교안 전 대표. 그러나 지금 세 사람의 지지율이 그렇게 높진 않기 때문에 2강 구도로 가야 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나경원 전 대표의 불출마 선언으로 앞으로 나오는 여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나경원, 김기현, 안철수 3명의 여론조사 이후에 결선 투표를 전제로 조사를 한 거였어요. 그래서 나경원 후보의 표심이 어디로 갈 거냐. 그래 봤을 때는 적어도 이제 안철수 쪽으로 더 많이 간다는 게 지금까지 결과였는데 이후에 나오는 여론조사가 이제 가늠자 역할을 할 거라 보고요. 지금은 이제는 나경원 전 대표가 이제 불출마 선언하는 순간 저는 오히려 언론에서 이제 얘기하는 친윤 대 반윤의 구도는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본인이 인수위원장 출신이고 본인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서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킬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김기현 후보도 역시 원내대표로서 대선을 치렀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다만 두 사람이 이제 양강을 형성하는 구도가 펼쳐진 상황에서 지금 아까 언론에서 소개한 것처럼 서로 견제구를 날리고 긴장감이 펼쳐지는 그런 전당대회는 더 심화될 거예요. 그 과정에서 갈등이 더 격화돼서 오히려 이게 김기현 대 반김기현 아니면은 안철수 대 반안철수 이런 형태로 간다면 당이 이제 또 다른 갈등으로 접어들겠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 두 사람이 정책 경쟁으로 메시지 경쟁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11시에 이제 기자회견 하죠. 뭐 출마 여부는 이제 어느 정도 가닥이 나온 것 같고 과연 그 이후에 나경원 전 의원이 어떤 얘기를 하게 될지 한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미 협상에 깊숙이 관여를 했던, 개입을 했던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의 회고록이 공개됐습니다.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토록 원했던 판문점 3자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못했던 이유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자, 왜 그랬냐? 김정은이 판문점 회동 때 2019년 6월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내줄 시간도 그리고 존경도 없었다라고 폼페이오 회고록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당시 판문점에 있었던 그 남북 미 정상회동에 대해서 폼페이오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역사적 만남에 참여하겠다고 요구하는 것 가장 큰 도전이라고 밝혔고 실제로 문 전 대통령은 몇 번이나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에게 수차례 직접 전화를 했고 그러나 폼페이오는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만 만나는 쪽을 선호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건 미국의 입장도 마찬가지였다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박선희 유성아님 어떻습니까? 아니 뭐 폼페이오 전 장관이 저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네.
본인의 어느 정도 가치 판단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내줄 시간도 존경심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물론 이제 뭐 미국 측이나 북한 측에서는 각자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없이 만나는 그런 독대의 자리를 원했던 것이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뭐 폼페이오 전 장관의 뭐 해석이나 뭐 덧붙이는 말들을 우리가 뭐 정치적으로 더 과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분명한 것은 어찌됐든 그 판문점 회담이 있었을 당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시에 이제 자유의 집까지 안내하는 역할을 했었고 네. 어쨌든 그런 대화를 이끌어내고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고 중재자로서 역할을 했다라는 건 문재인 정부의 큰 성과다. 저는 이 점은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 땅을 살짝 밟았을 때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또 미국과 약식 회담을 할 때도 문 전 대통령의 모습은 볼 수 없었는데 그때 문 전 대통령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네, 나도 오늘 동행할 것입니다만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가 중심이므로 And it's just an honor to be with you, and it was an honor that you asked me to step over that line, and I was proud to step over the line. I thought you might do that. I wasn't sure. 우리 각하와 나 사이에 존재하는 그런 훌륭한 관계가 아니라면 아마 이 하루 만에 이런 상봉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GP의 공동 방문까지만 예정돼 있었던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님은 다만 제안에 따라서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저 당시에도 이 문제로 여야가 설전을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길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습니다. 판문점 회동은 문재인 정부의 중재와 또 북미 정상의 결단이 만든 새로운 역사의 출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자로 시작해 중재자를 자처하더니 이제는 개그로 전락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주인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미국 회담장 밖에서 대기해야 했던 현실이 결코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체자가 아니라 객체로 전락했다 이런 평가가 그때 당시에 꽤나 있었습니다. 저 기억나시죠? 그렇죠. 당시에도 지금 그 화면에서 보셨듯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참여를 서로 꺼려 하는데 문 전 대통령이 극구 그 자리에 가서 이 삼자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려고 한다. 그런 시각이 당시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는 물론 그 시각을 부인했었지만 지금 뭐 폼페이오 전 장관의 말이 뭐 100% 맞다. 우리가 이럴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폼페이오 장관의 그 회고록 내용이 상당히 근접해 있다. 더군다나 뭐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실은 그 주한미군의 존재 뭐 이런 부분은 과거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한테 남북 정상회담 때 얘기했던 부분하고도 또 맥락이 상통해요. 그런 걸 보면 그 상당히 그 사실관계에 입각한 회고록을 쓰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판문점 회동과 관련해서는 볼턴 전 보좌관이 썼던 회고록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언급이 된 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폼페이오 전 장관의 회고록이 공개가 되면서 그동안 좀 궁금했던 부분들이 풀리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일단 조선일보 보도가 또 나왔기로 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다음 인물 만나볼 텐데 배우 이시영 씨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23일 올해 이제 6살이 된 아들을 등에 업고 한라산에 오른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안전에 대한 논란도 함께 벌어졌습니다. 이시영 씨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진짜 저만의 약간 버킷리스트? 아직 걸어서 올라가기에는 너무 아이가 어리고 그럼 이제 업고 가는 건데 업고 가기에는 사실은 너무 무겁고 근데 그게 리밋이 정말 오래였어요. 그 정윤이에게는 전 정말 10번 물어봤는데 10번 다 예스라고 했어요. 심지어 걔는 백두산 가고 싶다 그랬어.
자, 등에 업고 한라산을 올랐다 위험천만하지 않느냐, 그래서 안전 불감증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했는데 이시영 씨는 아니다. 이거는 아들의 의사를 10번 넘게 물었고 예스라고 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뭐 사적인 영역이라서 저거에 대해서 뭐 잘못됐는지 뭐 옳은 일이 되는지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 또 뭐 이걸 얘기하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한라산이라는 곳이 굉장히 눈이 많이 내리고 또 바람 많이 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네 야산을 간다 하더라도 사실 애를 등에다 메고 갈 때 돌발 사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시영 씨는 또 여자분이잖아요. 또 뭐 어떤 신체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운동을 많이 해서 건강으로 소문은 나 있지만 돌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리고 애에게 10번을 물어봤다고 하는데 6살 낸 아이잖아요. 네. 그 아이가 그런 부분까지 위험성까지 다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뭐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뭐 백두산 가겠다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좀 물론 유튜브에 있어서 어떤 홍보를 할지 여러 가지 목적도 있겠지만 좀 많은 깊은 생각을 좀 해야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시영 씨의 영상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신토마토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 heard you got arrested in the street last night.